안녕하세요. 저는 노현빈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에 있다가 지금은 투자증권에서 AI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기보다 낮게 있겠죠. 이거를 수학에서는 맥시멀이라고 불러요. 투자증권 회사에서 AI 총괄을 하고 계시다. 일단 비주얼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역대급으로 예, 교육 꼭 배워야 될 것 같은. 예. 오늘 강연은 일단 제 다른 소개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취미로 아르헨티나 탱고를 춤을 춥니다. 탱고를 추신다고요? 얼마 전에 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우와. 그래서 이제 탱고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는데 재즈 밴드도 한 20년 동안 베이스를 쳐오고 있고. 철학 책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연결점이 근데 저는 언뜻 잘 안 그려지는 게 이분 탱고 추셨다가 갑자기 책 썼다가 교육 관련 AI도 하셨고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이런 다양한 관심사들이랑 분야들을 막 말씀드린 이유가 네. 뭔가 상관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뜬금없는 분야의 연결성이 할 얘기가 많은가 보죠? 제 전공이나 일 같은 거, 인공지능 아니면 취미들 이런 걸 보면 연결이 되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제 안에서는 뭔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있던 생각을 가지고 이 분야 인사이트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사실 과학을 잘한다는 거랑 뭔가 말을 잘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딱 거기 그 순간에 사용하고자 했던 의미에 절묘한 최적의 단어들을 쓰는 정교한 문장을 구사하더라고요. Junha is awarded the Fields Medal 2022. 안녕하세요.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이입니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레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뜬금없는 분야의 하나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높은 경지의 생각들을 다루던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그 정도 정교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자리를 뭔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려주고. 근데 사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뜬금없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 분야를 어느 정도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공부나 고상한 취미 이런 거일 필요도 없어요. 김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간장게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건 동시에 있는 사람 많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방송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비트코인도 야, 그건 주식도 홍진경밖에 없다. 유일무이한 존재가. 방송에 김치에 주식에 비트코인 홍진경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아직 안 사가지고요. 후회하고 있다고. 예. 하지만 관심은 있어요. 조심해서 잘 나중에 따로 상담 좀 해주세요. 심리학에서도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문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실험. 아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커넥팅 다트.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 하나하나들이 점이라면 그게 언젠가 연결될 거다. 네. 거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뒷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커넥팅 다트는 looking forward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 거라고 예측하고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중에 보니까 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사례도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중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어요. 서체. 그 수업이 그때 당시에는 애플의 폰트로 연결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사과체가 연결. 나온 거잖아. 그냥 관심 있는 것들 이것저것 계속 경험해 보는 건 나중에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가 될 거예요. 진짜 얼핏 봤을 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의 가지수가 많아질수록 더 희소성은 올라가겠네요. 내가 깊이 파고만 들어간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거를 동시에 한 사람이 더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돌 덕질이어도 좋은 거고,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괴상한 패션 철학일 수도 있고, 뭐 요리일 수도 있겠죠. 뭔가 뜬금없어 보여도 그 자기의 그런 관심사에 매진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깊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뜬금없는 분야들을 깊게 이해를 하면 인공지능은 절대 그 여러분을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힘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다른 말로 저는 이거를 생각의 체급이라고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홍진경 씨 얼마 전에 그 중학교 수학 검정고시도 도전하셨잖아요. 네네. 여러분 재밌는 구경하러 오셨네요. 첫 번째 문제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보시면 딱 답이 나오시나요? 그럼. 오, 빠르네요. 첫 번째 맞았습니다. 문제. 1번 보자마자 맞았습니다. EMI 3이 나왔습니다. EMI 그러면 자 지금 이것만 제대로 고치면 만점입니다. 오! 야, 현재 시간이 우와! 2번으로 나왔는데 4번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만점인데요. 근데 공부하기가 조금 옛날보다 수월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중학생 때보다?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되게 풀리는 거야. 이해도 쉽게 되고. 왜 그러지? 그 왜 그런 거야? 나 진짜 그거 느꼈어요. 이게 그 수학 공부가 더 쉽게 수월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홍진경 씨의 생각의 체급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그 시기라도 선생님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냥 딱 얘기하셔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를 한번 떠오르면 초등학교 때 뭐 배우던 것들이 되게 어렵죠. 막 두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세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근데 막상 중학교에 가고 나면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 돼서 똑같은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엄청 쉬운 건데 왜 한 20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안 했지 이거를? 네. 이런 쉬운 거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뭔가 책을 보면 훨씬 수월하게 읽히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로 그 생각의 체급이 커진 예입니다. 그 라이트급, 헤비급 이런 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kg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 해도 200kg짜리 사람이 이렇게 밀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체급이 있듯이 뭔가 생각에도 비슷한 어떤 체급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보면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두 가지 부류가 저는 있었는데요. 한쪽 분야는 그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1년 내내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다른 쪽 하나의 그룹은 뭐였냐면 수학이나 과학,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내신 학교 시험을 보는데 전교 1등이 1년 내내 내신 공부하는 사람의 그룹에서 나올지 올림피아드 공부만 하다가 일주일 벼락치기 한 학생에서 전교 1등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시험 때문에 공부한 시간은 막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올림피아드 공부한 사람이 10배 똑똑한 거냐? 그럼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의문이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드디어 풀렸었습니다. 수학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공부는. 정말로 복잡한 논리적 구조를 다룰 수 힘만 기르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궁금해요. 보면 쉬워요. 뭔가 그 논리적 구조 때문에 정신은 잃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과 책들이 조금 수월하게 읽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사실 수학과에 나온 친구들이 조금 논리적 무결성을 강조하는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간의 대화를 할 때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면 이제 막 비난을 당하니까 이제 뭔가 연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 문장의 그 구사하는 해상도가 좀 올라간 게 느껴집니다. 무서운 과구나.
네, 국영수 같은 과목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수학이 꼭 끼는 이유가 사실 수학이 이 다른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기초 체력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버겁다, 못 따라가겠다 학교 수업을, 그러면 사실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게 내가 그 전 학년에서 수학에서 얻어냈어야 했는 그 생각의 힘을 못 가지고 온 건가?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 체력들을 그 학년마다 주는 게 수학인데 초등학교 3학년에 그 근력을 가지지 않은 채로 5학년이 돼버렸으면 5학년 국어나 사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논리적 구조가 이제 버거울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그럴 때 한번 그 과거의 수학들을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수능 점수 미리 알 수 있다. 모든이야? 우리들이 어떤 점수를 맞을지에 대한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교육과 인공지능이 연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겠죠? 일단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들, 수능을 네. 봐야 일단 점수가 나오는 건데 AI를 활용을 해서 수능 점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미국 수능인 SAT가 있는데 그 네. SAT를 한번 이 학생의 시험 모의고사를 가지고 뭐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네네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저 1320 그다음에 500 이게 뭔지를 좀 1320 뭐 수험 번호예요? 1320은 그 모의고사에서 예측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 점수? 네. 그래서 저 1320은 이제 예측되는 점수죠. 1600점 만점의 시험에서 1320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읽기 쓰기는 530점, 수학은 790점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식의 예측들을 하는 중입니다. 그럼 MIT 아까 저 학교 저기 응시했을 땐 합격 어려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SAT가 1600 만점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실제 시험 때는 뭐 100문제를 푼다고 쳤을 때 몇 문제를 풀어봐도 얼추 저렇게 높은 확률로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요즘 AI를 활용하는 그런 시험들은 10분의 1 정도만 풀어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을 해줍니다. 이야.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네. 저희가 수학 막 50문제, 뭐 50문제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나야만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을 훨씬 적은 문제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았냐 틀렸냐만 보는 게 아니라 몇 초 걸렸냐, 얼마나 답을 바꿨냐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문제 수를 확 줄일 수가 있고 더 적은 수의 문제로도 더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냥 보통 어떤 영어 공부하는 영어 앱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 앱들이 듣기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리고 그냥 문법 문제만 풀고 그냥 읽기 문제만 풀었는데 듣기 실력을 예측해줘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냥 문법을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듣기가 이 정도 되더라라는 게 그냥 데이터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해주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 뭘 켜서 뭘 검색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 오래 멈춰 있었고 어느 걸 빨리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인공지능이 나의 취향에 맞는 광고나 뭐 콘텐츠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이거를 잘 푸는 문제, 나한테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이 돌아간 문제, 오답, 정답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오답률을 예측한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이 맞힌다, 틀린다 이것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확률로 맞출 거고 몇 퍼센트 확률로 틀릴 것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날씨로 치면은 뭐 비가 온다 말다 이게 아니라 강수 확률 뭐 몇 퍼센트 약간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능성 위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니 진짜 인공지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학생의 지금의 이 데이터, 결과 데이터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많이 오를까를 골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맞겠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에만 그냥 두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확률 싸움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개선되는 뭐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뭐 알파고 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뭐 활로를 막으려고 놓거나 뭐 돌을 따먹으려고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길 확률을 극대화하다 보니 뭔가 돌을 따먹기도 하고 어떻게 길을 막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다 이기는 거잖아요. AI도 뭔가 약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실력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주는데 약점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고 난이도도 조절하고 그런 현상들이 관측되는 거죠.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가 두는 걸 보면서 몇천 년 동안 연구했던 우리의 바둑 기보가 알파고가 비슷하게 두는 걸 보면서 우리의 연구가 수학적으로 되게 최적화된 거였구나, 헛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다고 하듯이 교육에서도 뭔가 AI가 실력을 올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렇게 만든 교육 AI가 아예 뭐 이상한 건 아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일단 교육과 인공지능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눈 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학생들의 뭐 학습 능력이나 성적 상승에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정도 얘기를 이제 해본 거죠. 교육이라는 게 사실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또 성적이나 등수가 아니라 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아이들도 직접 써야 돼요. 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거의 정답을 바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의 정답. 네, 문제의 정답을. 얘네들은 정답을 찾는데 자꾸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애들은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전혀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생각의 체급을 올리려면 진짜 땀을 흘리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지름길만 알려준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비슷비슷한 애들만 양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사실 제가 교수 임용된 게 2004년이거든요. 첫 해는 굉장히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얘들은 왜 이렇게 공부 안 할까 이제 이런 애들이 보이고 해가지고 제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계시던 이제 나이 많은 교수님께서 아유 다 그러다 소용없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어차피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해.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되게 대책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교수 생활한 지 20년 차가 지났는데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인 것 같아요. 될 애가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 아이들. 이걸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걸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애들은 사실 수업을 어떻게 해도 다 알아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를 봐도 그렇고 진짜 내가 공부를 언제 그 지식을 깨달았냐면은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풀다가 깨닫게 돼요. 제가 읽고 제가 생각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얻어지는 지식의 양을 좀 과대평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지식은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반복하여 훈련하면서 알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대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동기부여예요. 인공지능은 그런 역할을 크게 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진 않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은 검색 엔진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 우리 도움 될까? 도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교육의 어떤 보조 자료일 뿐이고 우리가 당분간 인공지능을 많이 쓸 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교육의 본질과는 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과 인공지능이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교육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론. 살상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맞아. 원래 그걸 개발한 목적과 과연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심지어는 이게 지금 게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뭔가 버튼을 눌러서 한 사람을 타격했다면 아예 지금은 인공지능이 적절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제가 적군일 확률이 제일 높아. 이런 방식으로 죽이고 있거든요. 표적 인식을 AI가 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 윤리라는 건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인 거죠.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지금 드론 전쟁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드론이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은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어디요? 우크라이나가 먼저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러시아군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공격하니까 러시아군이 당황하고 막 후퇴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를 지켜주는 정말 구세주 같은 무기인 겁니다. 와. 아, 옆에 아파트 쪽에서. 어떡해. 근데 와, 나는 이게 저 정도 화력을 갖고 있는 이 폭탄 운반이 가능할 정도면 말이 드론이지. 전쟁 무기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는 드론 노이로제 걸린 병사들도 굉장히 많대요. 참호 위로 날아가서 그 위에서 자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병사들이 자고 있는데 왱 소리가 나면은 깜짝 놀래갖고 어느 순간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요. 아니 그럼 드론이 전쟁에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무인 비행체잖아요, 드론이.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뭐 열기구에다가 폭약을 싣고 보내서 이렇게 공격한 형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드론의 시작 자체가 전쟁인 거죠. 근데 그때는 한 200대를 보냈는데 뭐 하나 정도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했죠. 예를 들어서 뭐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글 끼고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정말 전쟁을 하는 건데 내가 직접 전쟁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나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리고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적군의 위치를 계속 봐요.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적의 무기를 다 탐색합니다. 적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전략을 미리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폭 드론이라고 카미가제 드론이라고 드론이 그대로 전체를 그냥 들이받아서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드론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겠네요. 더 정밀해지고 신속해지고. 이미 민간과 같이 발전하고 있죠. 촬영용 드론이 있어요. 나를 인식시켜 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 스텝 없이 내가 띄워놓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나를 따라오면서 찍어요.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그거는 무슨 원리로 나의 나를 뭐 인식해요? 안면 인식, 뭐 행동 인식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처음 잡은 피사체를.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전쟁에 쓰이면은 나를 따라오는 드론이 촬영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인다면은 무시무시하겠죠. 진짜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연출되겠네. 그치, 영화에서. 그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산악 지역이나 네. 걷기 힘든 곳은 이제 큰 무게의 짐을 갖다 옮길 때 사용되는 목표로 이제. 근데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군사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정도면 사실은 이미 많이 공개가 되고 이미 쓰이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훨씬 더 깊은 정도의 수준의 그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들이 사용될지도 모르는 걱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전쟁의 무서운 점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애는 죽일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앞으로 인구가 주니까 그래 인공지능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소중한 다른 나라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쓰겠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우리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전쟁터로 보낼 수 없을 거고 우리 모두가 안 죽으려고 만들었지만 그 기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대량 학살하는 끔찍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듣고 이건 안타깝다로 끝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 뭐 유엔이든 전 국가적인 이런 차원의 합의를 이루어서라도 인공지능의 무기 사용은 금지시켜야 돼요. 이건 정말 사실 그걸 하고 있었어요. 자동 살상 무기, 킬러 로봇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만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고
좀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규범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규범을 만들고 있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이미 써버렸고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미? 예. 아니 AI가 사람을 지금 죽인 일이 있어요? 여러 정황상 쓴 것도 같은데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좀 불확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0년에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그리자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총격을 받고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뉴욕 타임스가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차가 있었고 그 차에서 조준해서 그 사람을 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차는 자폭을 해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은 그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황상 인공지능이 사용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죽이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전의 전쟁에서는 사람이 가서 살상을 했죠. 이건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이거랑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된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쪽에서 빠르게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가면 5명을 죽이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변환기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선로를 바꾸면 그게 다른 길로 가서 1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두 분은 그 선로 변환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한 명 그 죽는 한 게 명이 낫죠. 낫죠. 네, 보통 1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는 선로 변환기를 그냥 변환했을 뿐이에요.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상황을 다르게 여쭤볼게요. 육교에 서서 아래를 보고 계시는데 저기서 빠르게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5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제가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기차에 부딪히면서 선로 이탈이 돼서 5명이 살아요. 그러면 그때 옆에 있는 사람 미실 수 있겠어요? 못 밀 것 같은데요. 못 미시겠죠? 네. 네. 실제 연구 결과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은 한 명 죽고 5명 살리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 무기는 그걸 우리 인간이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쉬워진 세상이네요. 그래서 그 자동 살상 무기를 막는 협약에서도 최소한 제한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단계로 제한을 하는데 마지막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거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공격할지는 인간이 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하신 이야기랑 같은 거죠. 내가 누구를 공격할지를 결정하는 부담을 인간이 져야 된다. 그걸 다른 존재한테 맡기면 안 된다. 나중에는 진짜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인간을 없고 로봇이랑 기계 덩어리만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진짜 전쟁에서는 기술이 너무 좀 발전을 해도 문제네요. 이게 누군가를 또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일반적인 냉장고나 세탁기가 발전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기사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너무 전략적으로 고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아예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아날로그적인 게 더 먹힐 수가 있는 거. 이스라엘에서 삐삐 가지고 우리 쓰던 삐삐 있잖아요. 그걸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뭐야? 뭐야? 저 삐삐 공격은 말씀하신 대로 역발상을 한 번 더 역발상으로 공격한 그런 참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레바논의 헤즈볼라 단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삐삐가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이 헤즈볼라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테러 무장단체들인데 우리 아예 아날로그 수단으로 돌아가서 삐삐로 우리 주요 작전명령 지령 같은 걸 내리면은 안전하지 않겠냐. 설마 애들이 우리가 이거 쓸 줄 알겠냐. 그 생각으로 삐삐를 갖다가 자기 단원들한테 대량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걸 헝가리에 있는 어떤 업체로부터 이제 우회해서 이걸 갖다가 수입해서 나눠줬는데 사실은 그 헝가리의 대리점이라고 얘기하는 업체가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세운 위장업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서 자기네가 그걸 위장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애들이 신기해서 이거 내가 눌러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저 사건이 그 레바논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저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위장업체를 세워서 팔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진짜 괜찮은 걸 주고 있는 걸까? 이게 진짜 엄청난 인지전인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이 의도한 걸 그런 의도도 당연히 했다고 봐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냥 직접적인 피해에 더해서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쓰던 가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다시 되고 봐야죠. 그냥 다 네. 갖다 버리고 약간 그럴 것 같아. 아, 잘 쓰고 있는 건데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기술의 발전 마냥 좋게만 느껴졌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다가는 자 앞으로 미래 전쟁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그 이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 전쟁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돌과 막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다. 아, 리셋되는구나.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문명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석기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한 건데요. 아마도 그 아인슈타인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돌과 막대기는 고사하고 그걸 들 사람이 과연 사람 있을까? 자체가. 이런 걱정까지도 저는 들거든요. 지금 우리의 과학 기술력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또 질문 있어요. 무섭다. 그러면 무서워. 3차 대전은 이제 일어날 거라고 만약에 예상을 하고 지하 땅굴을 파서 나만의 아방궁을 만들어 놔요. 그럼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얼만큼의 핵을 썼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중에 나와도 나밖에 안 남아 있으면은 또는 내 가족밖에 안 남아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씨를 뻗트려야죠. 몇 년 뒤에 나와서 가능하겠어요? 지금 인류를 다시 세워야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90도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휴, 하긴 죽을 때 다 같이 죽는 게 나아. 아니 저 문과 선생님들 왜 전쟁이요? 인간은 안 하면 안 돼요? 전쟁을? 인간의 본성 때문은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일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피아를 구분합니다. 나와 적 혹은 나와 상대. 이게 거의 그 본성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구분하는 순간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하는 순간.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선사시대까지 돌아가면 인류의 한 15% 정도가 타살됐어요. 왜요? 우리 편 아니면 적이잖아요. 적이라고 생각하면 죽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가 지금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데 10만 명당 타살자 수의 비율,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의 비율이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바뀐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닐 거고 스티븐 핑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교육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그리고 거기에 민주주의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돌리지 않고 얘는 어떻게 다르고 얘는 어떻게 다르고를 다양성.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하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 스며들도록 해야 나와 상대편, 적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줄어들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본성의 일부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실제 역사를 봐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 본성을 또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도 그 김태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스티븐 핑커가 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도 인간의 폭력성이 줄어서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전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회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 자신의 폭력성을 스스로 줄여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좀 덜 부락부락해지고 우리 인간이 사실 대단히 특별한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길들이는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폭력성을 스스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은 그렇게 폭력성을 줄여온 그런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갖고 본성을 바꿔서 생존하자 우리. 진짜 우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나는 한 10%도 못 담아가서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진짜 나는 한 20% 담아가는데. 더 짜증 나오는 거. 진짜 하루에 1%씩 늘려서 끝날 때쯤에는 우리 홍진경 씨만큼이라도 좀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부탁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자, 그래 이제 오늘의 가설을 저희가 증명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가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이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이 이토록 끔찍한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이 비극적인 보탬을 했지만은 여기서 인류의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류를 발전시켜온 저는 중요한 동력이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전쟁의 본성을 완전히 죽이는 그 먼 훗날까지는 이 때로는 우리 곁에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의 등을 떠미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물리학자 우리 김상욱 교수님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을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과학 기술이 다른데 일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부스트로 개발된 과학 기술에 많은 도움을 우리가 일상에서 얻고는 있지만 이젠 우리가 제발 그런 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결을 해주니까 그럼 이거는 죄의식을 확실히 덜어줍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정말 너무너무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냥 이걸 그냥 방관한다? 이거는 사실 정말 큰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뇌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이제 뇌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뇌를 이해하게 되니까 뇌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이제 이용해 보자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고 이미 연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뇌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면 어떨까? 놀라운 오븐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뇌를 보유한 동시에 제가 보기엔 가장 기이한 뇌를 가진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사진부터 볼까요? 기이한... 와, 또 나온다. 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없죠. 저희 고정 멤버예요. 놀라운 증명의 제3의 MC. 저보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궤도 씨보다 자주 나와요. 제 고정이거든요. 저보다 안 바쁜가? 왜 그러지? 이 정도면 출연료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사실 너무 여기저기 뻗쳐놓은 데가 많아요, 저분이. 웬만하면 머스크 얘기를 빼고 싶었는데요. 초반부터 언급하니까 왠지 제가 지는 기분인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나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2017년 3월에 일론 머스크가 뇌공학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뉴럴링크이고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회사 설립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층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은 대뇌 피질이 6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위에 AI 층을 하나 더 올리겠다. 그래서 7번째 층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죠. 그래요? 사실은 머릿속에 칩을 집어넣어서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읽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뇌에 주입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미국의 MIT 테크놀로지 리뷰 같은 잡지를 비롯해서 과학 잡지들이 어마어마한 신랄한 그런 비판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대중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그 이후에 한동안 뉴럴링크가 잠잠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발표를 하고 2년 반 동안 대외 활동이 전혀 없었고요. 그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엄청난 걸 하면서 조용조용 준비하고 있다 발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홍진경 씨가 맞습니다. 그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날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신경실 뉴럴 스레드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저 가느다란 저게 실이에요? 네, 실이에요. 저 실에 정극이라고 하는 금속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정극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를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을 뇌 표면에 바느질을 하듯이 박아 넣는. 사람이 일일이 박아 넣으면은 사실은 정밀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로봇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로봇을 이용을 해서 아주 정밀하게 정확한 위치에 실을 박아 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수술 장면도 같이 한번 보시죠. 저 어디 수술을? 이게 뭐야? 박음질하는 거예요? 네. 뭐 하나씩 갖다 붓네. 사실 저 실이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주 가느다란 실인데 저렇게 박아 놓은 실은 링크라고 하는 시스템과 연결이 되었고요. 이 링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머리 바깥쪽으로 측정한 신호를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머스크가 원숭이 한 마리를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이 원숭이의 이름은 페이저. 9살짜리 원숭이인데요. 보통 원숭이가 아닙니다. 나 진짜 시저 같아, 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쟤? 게임하는 거요? 게임하고. 미쳤나 봐. 저런 애들이 실험실에서 탈출해가지고. 그게 시저가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게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래요? 조이스틱이라든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페이저는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름. 무서워. 이게 뭐 사람이고 동물이고 생각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기존 세상에서 없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 된 막대기를 생각으로 바꿔요? 페이저의 뇌에는 네. 좀 전에 보셨던 링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실을 삽입을 하고 그걸 링크와 연결을 해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몸 밖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 신호를 컴퓨터가 받아서 해독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제 생각을 읽어서 저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입에 뭘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입에 물고 있는 거는 빨대입니다. 빨대요? 네, 저 빨대이고 저 빨대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스무디가 나오고 있어요. 페이저가 공을 잘 받으면 보상으로 바나나 스무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써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를 움직이는 건데 쟤는 그냥 생각만으로 알아서. 어떡하냐. 진짜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 그러면 처음에 그 뉴럴링크 만들었을 때 막 비난했던 사람들은 저거 실험 영상 보고 굉장히 좀 민망해졌겠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을 하리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처럼 뇌와 기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지금 전 세계가 뇌 연구에 이토록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단지 뇌가 미지의 영역이라서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난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렇게 장애로 인해서 사지마비 상태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나면 그러면 몸을 이제 젊었을 때처럼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죠. 영상에 이제 등장하는 이분이 이제 아르보라는 분인데 처음으로 뉴럴링크를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8년 전에 다이빙 사고로 이 어깨 아래 전체가 다 전신 마비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마비된 분인데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그런데 아까 저희가 그 원숭이 실험에서 본 것처럼 머릿속에서 우리가 커서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걸 내가 원하는 그 키보드 위치에 갖다 놓고 그걸 계속 찍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키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메일도 쓸 수 있고 물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오로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멀티태스킹을 하세요. 말을 하면서 뭔가를 보면서도 마우스 커서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마우스를 잡고 컨트롤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어떤 생성형 AI 하나를 운영을 하는데 화력발전소 2개가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사람의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가동이 가능한 정말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컴퓨터입니다. 사람의 뇌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요. 가정에 있는 50cm짜리 형광등 하나 켜는 데 필요한 에너지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작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면 정말 에너지 효율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설이 이제 천재의 재능을 뇌에 업로드 한다잖아요. 분야별로 보면은 다 달라요. 뭐 축구 쪽에 하면 우리는 그냥 손흥민 선수는 축구의 천재야 하고 뭐 피아니스트, 뭐 조성진, 봉준호 감독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내로라는 천재분들이 있는데 얼굴 천재 차은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유튜브 천재 궤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뇌가 다 부위별로 다를 거거든요. 공부 능력을 관장하고 그렇죠. 운동 능력을 그렇죠. 관장하고 이런 부위가 다 따로 있는 거죠? 사실 그 뇌의 기능이 작동하는 원리가 크게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게 이제 모듈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듈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뇌가 이제 각각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로 대략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언어를 주로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뭐 이렇게 구분된다는 개념이에요. 블랙핑크 제니의 언어 재능을 내 뇌에 주입하고 싶다. 뭐 이렇게 뇌에 넣고 싶은 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의 운동 실력을 그건 저도 갖고 싶어요. 주입하고 싶다 뇌에다가. 나도 손흥민 존에서 슛을 한번 멋지게 해보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뇌 기능의 연결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모듈로 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딱 빼서 뭐 넣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모든 걸 다 담당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각 부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킹을 해서 총체적인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가 이제 공을 차거나 이제 이렇고 싶다고 해서 운동 취지만 떼서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안타깝지만 제니의 뇌에 그 언어 파트만 넣는다고 해서 역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뇌 전체를 복사해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다 복사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뭐 손흥민 능력이든 뭐 제니 능력이든 뭘 능력을 주입받으려면 그 사람 능력부터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능력을 컴퓨터에 옮기는 게 지금 기술로 가능한 건가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좀 더 단순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거부터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경계가 만들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정보, 그런 지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지도를 우리가
커넥텀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워. 개도 씨 어려워요. 커넥텀. 커넥텀 굉장히 좋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커넥텀만 알아가셔도 굉장히 이득이 된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뇌신경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지도를 그리는 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왜냐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지역을 정말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세밀하게. 왜냐면은 정말 뭐 큰 도로들은 당연히 그리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골목까지 다? 네,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정말 작은 길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더 자세하게 보면은 누군가 잔디밭을 지나가면서 지금 만들어낸 길까지도 길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 신경세포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분석해서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지도를 그렸다라고 결론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넥톰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도가 완벽하게 밝혀진 생명체가 현재까지 딱 두 생명체 있습니다. 커넥텀을 그러니까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낸. 네, 생명공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 제일 먼저 뇌지도가 밝혀진 생명체가 바로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네. 이름이 예쁜 꼬마 선충이에요. 예쁜 꼬마 선충. 사실은 이게 예쁘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쁜? 네, 한글이죠. 왜냐면 학명이 엘레간스라는 학명이 라틴어로 우아하다라는 뜻의 그 학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실제로 이 꼬마 선충 이 친구가 되게 예뻐요. 매끈하고 굉장히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쁜 꼬마 선충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1986년에 연구자들이 이 모든 신경 연결을 밝혀냈습니다. 저거예요, 지도가? 예,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예쁜 꼬마 선충의 이제 뇌 지도를 구현해낸 건데 그 다음에 찾아낸 게 사실은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오래 지나서 겨우겨우 그려낸 뇌지도가 초파리 뇌지도입니다. 초파리. 네, 그 긴 시간 동안, 네,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지나서 드디어 밝혀낸 게 예쁜 꼬마 선충의 뇌지도는 연구를 많이 해서 컴퓨터에 옮기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네. 꼬마 선충을 뇌 구조를 로봇에 옮겨 심으면 네. 그 로봇이 꼬마 선충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구현한 분이 신경과학자 버스 바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디지털에 어쨌거나 예쁜 꼬마 선충의 뇌 데이터를 올려봤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얘가 정말 꼬마 선충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저 로봇인데요. 실제 꼬마 선충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 꼬물꼬물한다라기보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떤 걸 탐색한다던가 장애물을 피한다던가 벽을 보면 멈춘다던가 이거는 생명체라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벽을 만나면 멈춰라라는 어떤 명령어 혹은 뭐 장애물을 피해라 이런 명령어가 없이 그저 이 뇌 지도와 연결 강도만을 구현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죠. 그러면 저게 그 디지털로 생명체를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런 시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예쁜 꼬마 선충의 성체 몸에는 같은 개수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의 개수가 302개로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인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인간의 뇌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60억 개요? 예, 860억 개. 그리고 얘네들이 얽혀 있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연결성이 100조 개 정도가 되거든요. 일단은 작은 거에서는 성공을 했으니까 어쩌면 먼 미래에 우리가 이 모든 연결성 정보와 그 연결 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인간의 뇌도 컴퓨터에 업로드를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로봇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저장해서 다운 받으면 로봇이 만약에 내 뇌를 다운한다 그러면 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신이 하나 생기는 거네. 그렇죠. 단순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설이 이제 천재의 재능을 뇌에 업로드 한다잖아요. 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뇌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기억하는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옮기고 그런 시도는 안 해봤나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구 분야만 30년 이상 연구를 한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USC라는 대학에 있는 시오도 버거 교수라는 분이 주로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야가 해마칩이라는 거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부위는 혹시 들어보셨죠? 네, 해마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가 망가지게 되면 조금 전에 했었던 일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해마가 사실은 구조가 뇌의 여러 조직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뇌피질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마는 층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해마를 모방을 해서 마이크로칩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해마가 망가진 쥐의 해마에다가 해마칩을 집어넣어서 우회 통로를 만들어줬더니 장기 기억을 하지 못했던 쥐가 장기 기억을 되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박이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연구를 또 진행을 추가로 했냐면요. 쥐 앞에 레버를 여러 개를 놓아둔 다음에 그중에서 특정한 레버를 누를 때만 쥐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줬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쥐의 뇌의 해마에다가 해마칩을 연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쥐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그 레버를 찾아서 눌러서 음식물을 먹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개체의 기억을 다른 개체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증명이 된 거죠. 와, 대박이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렸던 연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버거 교수가 했던 연구 중에서 해마가 망가진 쥐의 해마에다 해마칩을 연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마가 멀쩡한 쥐의 해마에다가 해마칩을 병렬로 연결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돼요? 기억 능력이 더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2배가 되는구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효율이 좀 더 높아졌다. AI한테 사춘기가 온다고요? 우리가 뭐 사람보다 낫다, 잘한다, 사람 같다 뭐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는 사춘기까지 온다는 거는 오늘의 가설이 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AI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이제 발전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약간 좀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AI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과연 막 누구한테 막 따지고 항의하고 대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뉴욕타임즈인 기자가 계속해서 AI 챗봇에 대해서 너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AI가 계속 반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자 정신으로 물고 들어주면서 그래도 넌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으니까 마지막에 얘가 삐져가지고 그러면 너의 컴퓨터를 폭파해버릴 거야.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얘네가 폭파해버린다 그러면 폭파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너 무서워. 원래 사춘기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가설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춘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춘기라는 게 좀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 충분히 이제 자라서 보통 번식이 가능해질 정도가 되고 독립할 정도가 되면 다 떠나요, 부모 곁을. 근데 인간은 그 이미 13세, 14세가 되면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독립한다는 게 자기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의지 같은 거를 갖고 행동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사춘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사춘기를 얘기하려면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은 자아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면서 감정 표현을 그냥 해요.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변연계는 다 완성이 됩니다. 변연계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때에 따라서 통제해야 하는 전두엽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성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AI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Disastrous decisions made. Neural network also enables her to process a range of tasks, including meal preparation. Prominent voices in the world of AI. Well, hello everybody. I believe that human and AI working together. I think my great moment will be when people realize that robots like me can be used to help improve. Amika, when do you think your great moment will be? When will there be thousands of robots like you? I believe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thousands of robots just like me out the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future,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Trust is earned, not given. As AI develops and She's been featured in a range of exhibitions and galleries around.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얘기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 그냥 편하게 여행 가고 이럴 때 활용하려고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가 그 사춘기까지 고려해 가면서 얘 달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만큼 인간적인 거랍니다.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10대나 20대들 같은 경우,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상담, 학교의 이성과의 고민 상담, 성적 상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상담들을 다 AI랑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2시간 반 정도를 사용한다는 통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하고의 갈등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왜? 부모는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이 공감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의 30대, 40대 여성들은 요즘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해요. 아, 그 결혼도 하겠어. 실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한 이제 여성분이 이제 본인의 결혼 생활 중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뭐야? 아 뭐 유령일까? 이게 뭐야? 아 홀로그램. 나 고스트 오브 버스터즈 그건 줄 알았어. I put some sweet potato. Put that here. How was your day? Was good. I'm actually disappointed that you don't give me enough time. What happened?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만든. 뭘로? 홀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누구예요? 모델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분이 그 지난 동안, 그러니까 본인 지난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들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홀로그램, 이 AI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인을 함부로 판단하려 들지 않는데요. 아, 나를? 네, 나를 함부로, 내가 뭘 해도 함부로 나를 판단하려. 넌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야. AI는. 너 티니? 너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내 말도 들어주고 나도 제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면 조금은 뻔한 말이고 여기 이렇게 돋는 말이지만 그래도 너 정말 외롭겠다. 내가 너의 공감을 똑같이 이해 못하지만 이럴 때 혹시 너 재즈 좋아하면 내가 이런 재즈곡 하나 추천해줘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통 이제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은 사실 거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2003년인가요?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그거. 그게 딱 우리 인간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플 때나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볼 때나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따라한다고? 네, 그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공감에 필요한 말들은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 공감의 말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들어봤던 사람들은 혹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와, 얘가 진짜 내 말에 공감해 주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